모두가 균질적으로 음악들을 좋아했다기보다는 라디오를 통해서 서로 다른 노래들을 듣고 싶어 했는데 1927년에 경성에서 라디오 방송이 시작됩니다. 물론 그 전에 뭐 시험 방송 이런 것들을 거쳐서 27년에 방송이 시작되는데요. 당시 이제 호출부는 JODK 경성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라디오 방송이 시작됩니다. 그 라디오는 이 식민 경영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긴 했지만 총독부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일본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물론 인허가를 주는 데는 정부의 입김이 있었지만 민간 방송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민간 방송이라 할지라도 당시 방송을 주도했던 사람들 다 일본 사람들이었고 또 일본에서 방송을 하던 사람들이 조선으로 건너와서 방송을 시작하였고 총독부의 관리 감독하에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관영 방송이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시작할 때는 1927년 한 1000여 대 정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본어 방송과 한국어 방송을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주 시청자들은 일본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훨씬 적은 숫자의 조선어 방송을 듣는 조선인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작은 1000여 대부터 시작했지만 조사에 의하면 39년 그것도 한 10여 년 지나서 한 7만 5천여 대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수상기는 늘어났습니다만 다시 일본과 한국으로 이렇게 쪼개보다 보면 한국 사람의 영향이 크다라고 할 만큼 많은 숫자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939년에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것은 1927년에 일본어 방송과 조선어 방송을 교대로 하던 데에서 1933년이 되면 이걸 분리시킵니다. 조선어 방송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어 방송 채널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조선어 방송을 듣고자 하는 조선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겠죠. 뭐 그래서 좀 늘어나긴 했지만은 당시에 수신기가 비쌌고 경성방송의 운영은 라디오 수신기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수신료, 청취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당시 그냥 보통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적은 돈이 아니어서 아무나 라디오 방송을 집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인기 프로그램은 오락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만담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그러나 뭐 가장 인기 있는 오락 프로그램은 예나 지금이나 라디오에서는 음악 방송이었습니다.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방송은 의외로 유행가가 아닌 전통 음악들, 궁중음악이라든지 판소리라든지 작가, 민요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다고 합니다. 한 70% 정도였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음악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유행가는 아주 일부분만 방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기생 가수들이 부른 신민요가 유행가에서 대부분을 차지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 그러고 보면 다른 형태의 유행가들, 우리가 만요라고 불리우는 것들이나 그 다음에 트로트 음악이라든지 재즈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라디오를 통해서 그렇게 활발하게 유통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933년에 한 일간지 신문에 따르면 연령별로 방송에 대해서 반응을 따로 보여줬는데 장년층은 대체로 만족하고 더 많은 전통적인 노래들, 판소리나 민요나 이런 걸 들려달라는 요청을 했고 청년들의 경우에는 트로트 음악이라든지 재즈라든지 새로운 풍의 유행가들이 등장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균질적으로 음악들을 좋아했다기보다는 라디오를 통해서 서로 다른 노래들을 듣고 싶어 했는데 일부층은 만족스러워했고 또 일부층은 상당히 또 불만을 보이는 그러한 형태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경성방송에서 한국 음악을 담당하고 있던 연출자들, 우리가 지금 약간 프로듀서, 뭐 PD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들의 경우에 상당히 인텔리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학부인 경성제대 출신이나 일본의 유학파 출신들이 많았었는데 그분들 몇몇이 보면 그분들이 해방 후에 대학 교수가 되거나 이름 있는 작가가 되신 분,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라디오라고 하는 매체를 상당히 고급한 매체로 규정을 하지 않았는가. 당시로는 라디오는 굉장히 고급한 매체일 수 있는 거죠. 기술의 총화니까.
그래서 그 고급화 매체에서 유행가를 실는 거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뭐 이런 것이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청취층에서 좋아하는 곡을 틀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당시에 수신기 가격이나 수신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중장년층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곡들은 전통음악들은 민요라든지 시민요, 접가, 판소리 이런 것들을 틀어줬던 부분도 있고, 제작의 용이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행가를 하기 위해서는 밴드가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전통가 같은 경우는 뭐 반주 없이 뭐 장구 하나만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가야금, 검은고, 독주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유행가가 라디오 방송을 타기에는 좀 제약적 조건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중음악에 대한 연구가 레코드 회사로 이렇게 몰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라디오가 본격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가 유행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전통음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공을 많이 들으면서 수명이 연장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물론 일제시 강점기 동안에 있었던 라디오가 한국의 전통음악을 육성하고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지는 않았겠지만, 라디오라고 하는 것은 청취자의 어떤 욕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의도치 않았지만 전통음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유행가들도 일부분 방송을 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널리 보급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두지 않은 거죠. 유성기를 가지지 않는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30대 중후반이 되면서는 라디오 방송국에 한 10여 개가 되는 지역국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방송이 중계가 되면서 조금 더 대중들에게 유행가가 널리 보급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